비가 내리는 장례식장. 아은의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향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주석 옆 사돈이 차갑게 입을 열었죠. 사돈님, 장례식장이 구호소인 줄 아세요? 죽은 분도 이런 꼴은 못 봤을 텐데. 평생 남에게 고개 숙인 적 없던 아버지의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장례식장 전체가 우리를 향한 시선과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모욕했던 집의 유산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 채널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실처럼 내리던 10월의 장례식장. 조문객들 사이로 낡은 코트를 입은 아흔의 노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박용근.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이자 평생 군인의 자세로 살아온 분이셨죠. 아버지의 구분 등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선미야, 오늘은 꼭 가야 한다. 아침 일찍부터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철민 회장의 부고 소식을 들은 이후로 사흘 동안 말씀이 없으셨는데 오늘만큼은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외출을 꺼리시던 분이 직접 장례식장에 가자고 하시니 의외였어요. 아버지, 혹시 회장님과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으세요? 있다. 아주 오래된 인연이지. 그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서랍 깊숙이 보관해두던 낡은 정장을 꺼내 입으시며 마지막 인사는 꼭 드려야 한다고 중얼거리셨어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하지만 거칠었던 그 손이 오늘은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조문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양복 차림의 사업가들과 정장을 입은 여성들이었어요. 고급 승용차들이 입구까지 줄지어 서 있었고 화환들이 장례식장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 부녀의 모습은 유독 초라해 보였죠. 강철민 회장님, 정말 대단한 분이셨나 보네요. 그렇다. 아주 대단한 분이셨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함께 묘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향 냄새와 국화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웅장한 장례식장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고인을 추모하고 있었어요. 고인의 영정 사진이 제일 앞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철민 회장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어깨가 더욱 구부정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상주석 근처에서 눈에 띄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윤명자, 강철민 회장의 사돈이자 제4위 도윤의 어머니였어요. 고급스러운 검정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차가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간혹 우리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코웃음을 치고 있었어요. 저분이 윤명자 씨인가 보네요. 도윤이 어머니 말이냐? 처음 보는구나. 아버지는 윤명자를 한번 바라보시더니 다시 영정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조문객들 사이로 걸어가며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향을 올리는 순서가 되자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향을 집어드셨어요. 향에 불을 붙이는 아버지의 손이 유독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굳센 군인이셨던 분의 손이 이렇게 떨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마음이 아팠어요. 철민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정 앞에서 깊숙이 절을 올리셨어요. 50년 군복으로 달아 없어진 굳은 살이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도 함께 절을 올리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상갓집의 노점상 냄새가 왜 이리 지네요? 체면이란 게 있죠, 체면이. 윤명자의 목소리가 조문객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향을 피우는 소리, 사람들의 작은 속삭임 소리까지 모두 멈춘 듯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아버지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 한번 숙인 적 없으신 분이 오늘만큼은 몸을 더욱 작게 만드시는 것 같았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돈어른, 여긴 고인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윤명자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비웃었어요. 그러게요. 기리려면 적어도 구두광은 내고 오시지.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참. 향로에서 타오르는 향 연기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장례식장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렸어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저게 누구야? 하고 속삭였고 또 누군가는 참 볼품없네라고 중얼거렸어요. 아버지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향을 들고 있던 그 손이 이제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굴욕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강철민 회장의 영정을 다시 한번 바라보셨어요. 사진 속 회장님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윤명자는 여전히 우리를 품평하듯 위아래로 살펴보며 코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슬금슬금 우리를 쳐다보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흔들었고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장례식장의 조명이 유독 밝게 느껴졌어요. 그 밝은 조명 아래에서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정장, 제 소박한 검정 원피스, 그리고 우리의 굳은 표정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가자, 선미야. 아버지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굴욕감과 함께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윤명자의 차가운 시선이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장례식장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여전히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우리 앞으로 딸 지우와 사위 도윤이 뒤늦게 뛰어왔습니다.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회사 일 때문에 늦었다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지우가 아버지의 팔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지만 여전히 어깨가 구부정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서 겪었던 굴욕이 아직도 아버지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 지우야. 그냥 오래 서 있어서 그런 거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많이 작았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드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버지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을 텐데 오늘은 힘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니, 조문 잘 다녀오셨나요? 도윤이 저에게 물었을 때 장례식장 안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의 어머니 윤명자가 아버지를 모욕했던 그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도윤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응, 잘 다녀왔어. 짧게 대답하는 저를 보며 지우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라면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을 텐데 오늘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지우가 다시 물었을 때 도윤이 초조한 듯 시계를 쳐다봤어요.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죠. 지우도 그걸 눈치챘는지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집에 가실까요? 외할아버지도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지우야, 너는 도윤이랑 먼저 가거라. 나는 아버지 모시고 천천히 갈 테니까. 그때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체면도 있으니까. 오늘은 일찍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윤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도윤도 장례식장 안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니면 윤명자로부터 무슨 연락을 받은 건 아닐까요? 체면은 사람을 세우는 거지 꺾는 게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우가 사이에 끼어 분위기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도윤이도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외할아버지 건강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당한 모욕도 억울한데 이제는 사위까지 우리를 걱정한다는 핑계로 체면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로비 유리창에 비친 우리 가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굽은 어깨, 제 굳은 표정,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지우와 도윤의 얼굴까지. 한 가족이지만 어딘지 어색하고 서먹한 분위기였어요. 그때 윤명자가 장례식장에서 나와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도윤이 어머니를 발견하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작게 부르자 윤명자가 우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아버지와 저를 훑어보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사돈분,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로 봉투를 내밀었어요. 교통비입니다. 우리 쪽에서 챙겨드리는 거예요. 사돈 체면, 세워드리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체면을 세워준다면서 건네는 돈봉투라니. 이것만큼 모욕적인 일이 또 있을까요? 아버지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우가 당황해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교통비가 없어서. 하지만 윤명자는 지우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봉투를 내밀었어요. 마치 자신이 베푸는 선행인 양당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명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굳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군인입니다. 모욕의 값은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봉투가 테이블에 탁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윤명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선의를 거부당했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시다면야. 고집이 세시네요. 윤명자가 돌아서려는 순간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체면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말에 윤명자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살짝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윤이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지우는 울먹이며 제 팔을 잡았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어색하고
서먹해져야 하는 현실이 한심스러웠어요. 윤명자가 멀어지자 아버지는 다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당하신 모욕들이 아버지를 많이 지치게 한 것 같았어요. 아버지, 집에 가요. 저는 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지우와 도윤이 우리를 배웅하려 했지만 저는 혼자서도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오늘의 일들이 아버지께는 큰 상처가 되었을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족 간의 체면과 자존심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방에 모신 후 저는 혼자 분식집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례식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았는데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우가 혼자 찾아왔어요. 도윤은 회사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지우의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괜찮다. 너나 걱정하지 말고. 하지만 지우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할아버지께 신뢰를 범했다며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착한 아이라 자신의 잘못도 아닌 일에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건 어른들 문제다. 너는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엄마, 시어머님이 너무 심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지우가 훌쩍이며 말했을 때 아버지 방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의 일로 많이 지치신 것 같았어요. 지우도 그 소리를 듣고 더욱 마음 아파했습니다. 엄마, 내가 시어머님께 말씀드릴까요? 할아버지께 사과하시라고. 아니다. 그런 사과는 받고 싶지 않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받는 사과만큼 의미 없는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는 오히려 더 큰 모욕일 수 있었습니다. 지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밖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창문을 내다봤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분식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박선미 사장님이신가요? 정중한 목소리로 남자가 물었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말투였어요. 지우가 제 뒤로 살짝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강철민 회장님의 법무팀장 한정우라고 합니다.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강철민 회장의 법무팀장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우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회장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서면이 있습니다. 박선미 사장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정우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고급스러운 봉투에는 박선미님께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강철민 회장의 친필이었어요. 이게 무엇인가요? 내일 오전 10시에 있을 유 원장 공개식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특별히 당부하신 사항이었습니다. 유 원장 공개식이라니 저와 강철민 회장 사이에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걸까요? 아버지도 회장님과 오래된 인연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혹시 왜 저를 초청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내일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비밀로 하라고 당부하셨거든요. 한정우 변호사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명함 하나를 더 건넸어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차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럼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회장님 댁입니다. 변호사가 떠나고 나서 지우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강철민 회장님과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나도 잘 모르겠다. 아버지께서 옛날 인연이 있다고만 하셨지. 아버지 방에서 기침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우리 대화를 들으셨을까 싶어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잠들지는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런데 선미야. 아버지가 저를 불러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우도 함께 따라 들어왔습니다. 방금 누가 왔더냐? 강철민 회장님 법무팀에서 왔어요. 내일 유언장 공개식에 참석하라고 하네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아시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오래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가거라. 네, 아버지. 가서 철민이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거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혹시 회장님과 무슨 내일 가면 알게 될 거다. 다만 선미야, 기억해라.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모욕당한 날에 등을 보이면 명예는 내 평생을 떠난다. 당당하게 가거라.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당하신 굴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는 용기를 주고 계셨어요. 밤늦게 지우가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내일 입고 갈 옷을 준비했습니다. 별다른 정장이 없어서 결혼식 때 입었던 검정 원피스를 꺼냈어요. 오래된 옷이지만 나름대로는 단정해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맞춰보며 생각해 봤어요. 강철민 회장님이 왜 저를 유언장 공개식에 초청하신 걸까요? 오늘 장례식장에서 윤명자에게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모욕당한 날에 등을 보이면 안 된다고 당당하게 가라고 하셨죠.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내일은 분명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철민 회장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와는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체면과 밥그릇, 둘 다 지키는 길이 하나쯤은 있으리라 믿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5시 잠에서 깨어 손을 씻으며 문득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IMF 한겨울이었어요. 1998년 온 나라가 경제 위기로 어려웠던 그 시절 말이죠. 저는 26살이었고 각 결혼해서 시장 골목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유난히 추웠어요. 눈발이 날리고 바람이 매서웠던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던 시기라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받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 가게 앞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다급히 달려가 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신사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쓰러진 것 같았어요. 그때는 IMF 때문에 길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그분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은 없었어요. 시장 골목이라 이미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분을 업고
분식집으로 들어갔어요. 가게 안으로 모시고 와서 이불을 덮어드리고 따뜻한 미음을 끓였습니다. 당시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쓰러진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시던 게 있었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하늘이 다 본다고요. 1시간쯤 지나서야 그분이 깨어나셨어요. 눈을 뜨시더니 주변을 둘러보시며 당황해 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저희 분식집이에요. 아저씨가 밖에서 쓰러져 계셔서 모셔온 거예요.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폐를 끼쳤네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교양 있는 말투였어요. 옷차림을 보니 평범한 분은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은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당시 IMF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괜찮으세요? 이거라도 드세요. 따끈한 미음과 설탕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미음을 드셨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드실 때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은혜는 무슨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분은 계속 고마워하셨어요. 미음을 다 드시고 나서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으셨어요. 사실 저도 사업을 하다가 이 위기를 못 넘기고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빚만 늘어가고 목소리에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당시 많은 사업가들이 그랬듯이 이분도 IMF의 직격탄을 맞으신 것 같았습니다. 힘내세요. 어려운 건 다 똑같아요. 저희도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하지만 젊은 분들은 다시 일어날 기회라도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늙은이는 그때 그분의 표정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나이가 들수록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26살 제가 할 수 있는 위로는 그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제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밤이 늦어서야 그분이 일어나셨어요. 많이 회복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시면서 떨리는 손으로 명함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름도 묻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명함을 받아보니 강철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당시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강철민 회장님이 사업 초기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이 빚을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분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빚은 무슨요? 그냥 길 가다 도운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젊은 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사라졌어요. 그 후로는 연락도 없었고 저도 그 일을 잊고 살았습니다. 워낙 어려운 시절이라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몇 년 후 신문에서 강철민이라는 사업가가 큰 성공을 거뒀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름이 같아서 혹시 그분일까 싶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동명이인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분명히 그분이 맞는 것 같았어요. 어제 장례식장에서 본 영정 사진의 모습이 그때 그 노신사와 비슷했거든요. 다만 당시에는 너무 지치고 초라한 모습이어서 못 알아봤던 것 같아요. 회장님, 기억하고 계셨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26살에 제가 한 작은 선행을 20여 년이 지나서도 기억해 주신 거네요. 그래서 유언장 공개식에 저를 초청하신 건 아닐까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유언장 공개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윤명자를 비롯한 강 회장님의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어제 장례식장에서 당한 모욕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더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당당하게 가라고 하셨죠. 20여 년 전 그 추운 겨울날 쓰러진 노신사를 도왔던 일이 오늘 이런 결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던 엄마의 말씀이 맞았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검정 원피스를 입고 강남구에 있는 강철민 회장 댁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야 하는 먼 길이었어요. 평소 가보지 못했던 강남의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회장 댁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제 장례식장에서 봤던 얼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윤명자도 보였고 강 회장의 가족들로 보이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어요. 모두들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머, 어제 그분 아니에요? 윤명자가 저를 발견하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시선들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셨군요, 박선미 사장님. 한정우 변호사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회장님 서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넓고 웅장한 저택이었어요. 복도 곳곳에 걸린 그림들과 골동품들이 회장님의 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재에 들어서니 커다란 책상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봉인된 유언장과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상속인들과 관계자들이 둘러앉아 있었는데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유언장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변호사가 첫 장을 펼치며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피상속인 강철민의 유언장을 공개합니다. 조용했던 서재 안이 더욱 정적에 쌓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변호사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어 손에 땀이 났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철민건설의 경영권과 개인 재산 대부분은 장남 강민수에게 상속합니다. 강민수라는 남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 강 회장의 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남구 평창동 본체 매화당과 회사 지분 5%는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인의 인생을 일으켜 세운 박선미에게 유증합니다. 그 순간 서재 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을 말한 게 맞나요? 말도 안 돼요. 사돈 주막집 딸에게 우리 집안 재산을 넘겨준다고요? 윤명자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유언장 위조예요. 아버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을 때 쓴 거 아니에요? 강민수도 흥분해서 변호사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한정우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회장님께서는 작년 말까지도 정신이 매우 맑으셨습니다. 이 유언장은 공증을 받은 정식 문서입니다. 그럼 취소하세요. 가족도 아닌 남이 우리 재산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윤명자가 계속 항의했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의사표시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이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현실감이 들지 않았어요.
매화당이라는 집과 회사 지분까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회장님이 저에게 이런 큰 선물을 남기신 걸까요? 박선미 씨, 윤명자가 저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안과 무슨 관계시길래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강 회장님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이제 알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은 사람을 분별하셨습니다. 저는 똑바로 윤명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으로가 아니라 빚진 마음으로요. 빚진 마음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20여 년 전 IMF 때 길에서 쓰러진 회장님을 제가 돌봐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재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윤명자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게 설마 그것 때문에 이런 유산을? 회장님께서는 작은 선행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셨나 봅니다. 제 대답에 윤명자가 비아냥거렸어요. 그럼 받아보시죠. 하지만 체면은 어디다 숨길 건데요?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텐데. 체면은 돈으로 사는 가면이 아닙니다. 저는 정면으로 윤명자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행동으로 지키는 이름이지요. 윤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어요. 회장님께서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이제 알겠었거든요.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강민수가 변호사에게 다시 물었어요. 정말 이 유언장을 번복할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뜻이니까요. 변호사의 단호한 대답이 서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강철민 회장님의 마지막 선물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유언장 공개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지우를 비롯해 친척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전화를 걸어왔어요. 소식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강철민 회장님 유산을 받으셨다고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도 아직 현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분식집 운영자였는데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그런데 엄마, 이거 받아도 되는 거예요? 도윤이 어머니가 얼마나 화를 내실지. 지우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윤명자의 성격을 생각하면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도윤과 지우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됐냐? 아버지, 회장님이 저에게 집과 회사 지분을 남겨주셨어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놀란 기색보다는 뭔가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 철민이가 은혜를 잊을 사람이 아니거든. 아버지, 정말 받아도 될까요? 너무 큰 것 같아서.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받아라. 그리고 잘 쓰거라. 남의 상처를 덮는 데 써라.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제게 용기를 주고 계셨어요. 저녁 무렵 지우와 도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분명히 윤명자로부터 심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무슨 일 있었니? 어머니가 언론에 연락하셨어요. 유산 상속에 문제가 있다고. 기자들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론에까지 이 일이 알려진다면
평온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게 뻔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지우가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시어머님을 못 말렸어요. 아니다, 지우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여러 대 들렸습니다. 창문을 내다보니 정말로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우르르 몰려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떡하죠, 엄마? 지우가 당황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당당한 모습이셨어요. 선미야, 나가자. 숨을 이유가 없다. 아버지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들이 앞으로 쏟아졌어요. 강철민 회장 유산을 받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회장님과는 어떤 관계셨나요? 유산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철민 회장님은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뜻에 맞게 사용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둔 계획을 말했어요. 매화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야간보호센터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어르신들 의료비 지원 기금으로 쓰겠습니다. 기자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개인적으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전부 기부하겠다는 말에 의외였나 봅니다. 재단 이름은 매화당 박용금강철민 상생재단으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넣겠다고 하자 옆에 계시던 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지셨어요. 기자들도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산은 잠깐의 집이고 명예는 평생의 주소입니다. 저는 명예를 선택하겠습니다. 제 말에 플래시가 더욱 많이 터졌어요. 기자들이 연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윤명자가 나타났습니다. 기자들 틈을 헤치고 앞으로 나오더니 저를 노려봤어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은 다른 법이죠. 지켜보십시오. 말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윤명자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어요. 기자들이 떠나고 나서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잘했다, 선미야. 철민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너무 큰 결정인 것 같아서. 선미야, 내가 한 선택이 옳다. 받은 만큼 나누는 것,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매화당을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시어머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텐데. 괜찮을까요? 지우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윤명자가 어떤 방법으로든 방해를 할 것 같았거든요. 도윤과 지우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앉아 강철민 회장님이 남기신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편지에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당부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미님의 따뜻한 마음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저는 그 뜻을 꼭 이루어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화당을 어르신 야간보호센터로 꾸미는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강철민 회장님의 본체는 정말 아름다운 한옥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이름처럼 매화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처마 끝마다 정성스럽게 만든 단청이 그려져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옥의 원형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일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회장님의 뜻을 제대로 실현하고 싶었어요. 마루는 온돌로 다시 깔고 화장실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넓혀주세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며 공사를 지휘했습니다. 아버지도 매일 나와서 이것저것 살펴보시며 조언을 해주셨어요. 오래 군대에 계셨던 덕분에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셨거든요. 선미야, 여기 난간 높이를 조금 더 낮춰라. 어르신들이 잡기 편하게.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매화당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욕당하며 고개 숙이셨던 분이 이제는 당당하게 지시도 하시고 웃음도 지으시니까요. 그런데 공사 중간중간 원하지 않는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윤명자를 비롯한 강 회장 가족들이었어요. 명목상으로는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트집을 잡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조하면 집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세요? 윤명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가치는 돈으로만 매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진짜 가치죠. 참 좋은 말씀이시네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윤명자는 여전히 비아냥거렸지만 예전만큼 기세가 등등하지는 않았어요. 언론에서 제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보도되면서 여론이 저희 편으로 기울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늦게 매화당 공사 현장에 윤명자가 혼자 찾아온 거예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소탈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사돈. 윤명자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도도했던 목소리가 아니라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윤명자가 갑자기 이런 모습으로 찾아온 게 의외였거든요. 사돈. 정말 미안했습니다. 윤명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당당하고 오만했던 분이 저에게 고개를 숙이다니요. 장례식장에서 정말 신뢰를 범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고인의 뜻도 모르고 사돈을 모욕했네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억지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정말로 뉘우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윤명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들을 지키려고만 했습니다. 체면도 재산도 지위도.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잃어버렸네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이요. 사람을 보는 마음. 저는 사돈을 돈으로만 봤습니다. 그런 제가 부끄럽습니다. 윤명자가 들고 온 국화꽃을 매화나무 아래에 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허락해 주신다면. 네. 이 재단 저도 도우면 안 될까요? 철민이 형님의 마지막 선택을 제가 완성해야겠어요. 윤명자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던 분이 이제는 함께 하겠다고 하다니요. 정말이세요? 네. 제가 틀렸습니다. 사돈이 하시는 일이 맞는 일이에요. 철민이 형님께서 왜 사돈을 선택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때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윤명자를 보시더니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윤사돈, 사돈어른 정말 죄송했습니다. 윤명자가 아버지께 깊숙이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도 함께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두 분이 서로에게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습니다, 윤사돈. 아버지가 윤명자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원수처럼 지내던 분들이 이제는 서로 이해하게 되었나 봅니다. 사돈어른,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우리 함께 좋은 일 해봅시다. 아버지의 말씀에 윤명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저녁에 지우와 도윤이 함께 찾아왔어요. 도윤도 어머니의 변화를 신기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특히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으면요. 지우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겠네요. 그래, 지우야. 이제 정말 가족다워질 수 있을 것 같다. 밤늦게 매화당 마당을 거닐며 매화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꽃이 필 때는 아니었지만 내년 봄이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것 같았어요. 그때쯤이면 이곳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강철민 회장님의 마지막 선물이 정말로 빛을 발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윤명자까지 함께하게 되어서 더욱 든든했어요. 서로의 허리를 낮추자 이름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2달 후 매화당 상생재단 개관식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봄이라 매화나무에는 아직 꽃봉오리만 맺혀 있었지만 마당 곳곳에는 희망찬 기운이 가득했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현판이 대문에 걸려 있었습니다. 매화당 박용금강철민 상생재단이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지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도윤도 함께 와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윤명자와의 갈등이 해결된 후로는 가족 분위기가 훨씬 화목해졌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네요.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던 사위였지만 이제는 저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 개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야간 경비를 하시며 밤마다 독거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던 김경비 아저씨였습니다. 사장님, 이런 좋은 곳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비 아저씨가 정중하게 인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밤새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분이었거든요. 아저씨가 오셔야죠. 이곳이야말로 아저씨 같은 분들을 위한 곳이에요. 곧이어 낡은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이웃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평소 혼자 계시던 분들이었어요. 모두들 신기한 듯 매화당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좋은 곳이 우리 동네에 생기다니. 정말 궁궐 같네요. 이런 데서 쉴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어르신들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강철민 회장님의 뜻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명자도 일찍부터 와서 어르신들을 맞이했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서 어르신들께 대접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윤 이사님, 고생 많으세요. 제가 윤명자에게 말하자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생이 아니에요. 보람이죠. 어르신들 웃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정말로 변한 모습이었어요. 돈과 체면만 중시하던 분이 이제는 사람의 소중함을 아시게 된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개관식 소식이 언론에 알려진 모양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저에게 질문했어요. 유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나누시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돈은 떠나는 물이고 이름은 남는 다리입니다. 저는 다리를 놓는 쪽을 택했어요. 기자들이 연신 메모를 적었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후회되지는 않으세요? 수십억 원의 재산인데. 전혀요. 이 돈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신다면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제 옆에 서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기자들이 아버지께도 질문했습니다. 딸분이 이런 결정을 내리실 때 어떠셨나요? 자랑스럽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게 말이죠. 아버지의 대답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평생 과묵하신 분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를 자랑해 주시다니요. 저녁 무렵 개관식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돌아가셨고 내일부터 정식으로 센터를 이용하겠다고 하셨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봤어요? 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도윤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회사 명의로 매달 정기 기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일에 함께하고 싶어요. 고마워, 도윤아. 너희들이 이해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윤명자가 마지막에 저희에게 와서 말했어요. 사돈, 앞으로 이 재단 운영은 제가 맡겠습니다. 사돈은 이미 충분히 하셨어요. 함께 하는 거죠.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날 밤 지우가 봉사팀을 꾸리겠다고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주말마다 와서 어르신들을 도우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딸이었어요. 매화당 마루에 앉아 아버지와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마당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매화나무 가지들이 봄바람에 살랑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잘한 걸까요? 잘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철민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다. 내가 그 사람 마지막 소원을 이뤄준 거니까. 아버지의 한마디가 그 어떤 유산보다 소중했습니다. 한 달 전 장례식장에서 모욕당하며 고개 숙이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당당하게 웃고 계셨어요. 사람이 진짜 가져야 할 건 재산이 아니라 명예다, 선미야. 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며칠 후 매화당에서 첫 번째 어르신 모임이 열렸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셨어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시던 분들이 이렇게 모여 웃고 계시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윤명자는 정말로 변했어요. 매일같이 나와서 어르신들을 정성스럽게 돌봐드렸습니다. 때로는 어르신들과 함께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손수 음식을 해서 대접하기도 했어요. 윤 이사님 덕분에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저도 배우는 게 많아요. 어르신들께서 살아온 이야기들을 들으면 제가 얼마나 좁게 살았는지 깨닫게 돼요. 한 달이 더 지나자 매화당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구경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심지어 시청에서도 우수 사례로 선정해서 표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한정우 변호사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강 회장님의 뜻이 이렇게 훌륭하게 실현된 걸 보면서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매화나무에 드디어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연분홍빛 꽃잎들이 하나둘 피어나며 마당을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매화꽃을 보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선미야, 꽃이 참 예쁘다. 아버지가 매화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는 아버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다.
내가 자랑스럽다. 매화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어제까지의 모욕과 갈등은 모두 지나간 일이 되었어요. 오늘부터 이 집은 돈보다 사람이 귀한 집이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정한 분은 남에게 베푸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작은 선행이 큰 기적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어디선가 펼쳐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